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복습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별로 안 걸렸어요?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보통 그 수업 들은 시간만큼은 걸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정리도 하고 좀 자세하게 듣고 그러면 한 6시간 또는 많게는 또 8시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과정에서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과정에서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기본과정 와서 이걸 또 써먹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또 추가하고 그러면 내용이 풍부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는 페이스대로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봅시다. 자, 먼저 민법은 뜻이 뭐죠? 일단 그 복습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시험은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문제가 풀려요. 그냥 듣고 그냥 말을 못하는 건 그 문제를 읽기는 있는데 답을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을 해가지고 왔으면 지금 시간에 꼭 말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뜻이 뭐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럼 이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법률 관계라는 게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죠. 중요한 특징이 법률 관계는 세자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법률 관계하고 정반대되는 단어가 그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예로 배운 게 있죠. 뭐 배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건 인간관계고 걔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분쟁을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가지 있죠? 3가지. 3가지는 뭐예요?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 관습법, 조리.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되고 뭘 질문한 거 밑에서 찾아보고 읽고 이러면 복습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로 하는 게 복습인 거니까. 다시 분쟁 해결의 기준 3가지는 뭐 있다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래서 맞는 게 1조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라고 해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비웠습니다. 이때 순서가 있었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3가지가 뭐였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매매 계약 가지고 설명했는데 갑이 청약을 하고 우리 승낙을 해서 2가지가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갑원들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부르죠? 얘는 법률 사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매매계약이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라서 얘는 뭐라고 부르죠? 법률 요건.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다시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꿀밤 때리는 사례도 비웠죠. 요거. 자, 그러면 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법 행위가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른 점이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처럼 의사표시가 모여서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뭐라고 부르기로 정한 거죠?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 다음 의사표시도 아닌 것이 법률 요건으로 될 때는 얘는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법률 요건을 2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 틀리면 안 돼요. 무엇을 나눴을 때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가지 중에서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 뜻 배웠는데 법률 행위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유증하는 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이 3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죠? 그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 행위는 뜻이 무엇을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다만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뭐죠? 그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 이게 확가적사죠.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당사자, 목적, 의인사 표시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이 계약이 법률행위가 뭐한 거죠?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불성립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때 불성립의 경우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갖추는 건데 권리 능력은 뜻이 뭐였죠? 권리 능력은 뜻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어떤 게 있어요? 죽은 사람, 사자. 그다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 그다음 일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하는 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써야 될 자리에 무효를 써야 되고 취소를 써야 될 자리에 반드시 취소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뜻이 뭐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행위 능력이 다 있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모자란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두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다음 의인사 능력은 뜻이 뭐예요? 의인사 능력, 제정신이어야 한다. 이게 의인사 능력이죠. 그럼 이때 의인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두자 배웠죠? 그 술에 떡이 된 거, 명정. 의인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능력 갖추고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고 이행하는 게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있고 의인사법 효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겁니다. 이때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 하게 되죠? 유효. 그런데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이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죠? 무효. 자, 그러면 이쪽에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라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말로 한번 해볼까요? 성립했다는 건 말 그대로 무슨 요건만 갖춘 경우고 성립 요건만 갖춘 경우고 유효하다라는 건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걸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거죠.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무효에 관한 법 규정을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이라는 건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성질이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따라서 무효에 관한 규정을 불성립에 유추 적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책으로 좀 볼까요? 자, 이런 책으로 먼저 183페이지로 봅시다. 183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서 서설의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그거 먼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읽어야 돼요. 자, 183페이지 상단 부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서 서설의 동그라미 1번, 2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다 좀 밑줄 할까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거나 밑줄 합니다. 자, 일단 좀 줄여서 기억할까요? 그 위에 상단 여백에 그 굵은 글씨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거기 법률행위 목적에다가 일단 이렇게 씁니다.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래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썼으면 이제 펜 놓고 칠판 봅시다. 자, 그럼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이건 성립요건인가요? 효력요건인가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성립요건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가적사,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이건 무슨 요건이고? 성립요건이고, 확가적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볼까요? 이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건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할 때 매매계약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때 법률 사실 밑에 어떤 그림이 있었죠? 법률 사실 밑에는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법률 요건 밑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매매계약이 있었고, 법률 효과 밑에는 뭐가 있었죠? 거기는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있었죠.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눈 뜨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눈 뜨고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금 지급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하여튼 계약을 체결하면 이름 생긴다 그랬죠?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이 사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이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요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시계 찾는 거,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로 하여금 방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을은 차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예요? 임대인. 얘는 뭐죠? 임차인. 그럼 이때 임대인은 어떤 의미를 질까요? 어쨌든 임차인이 자기 건물에 들어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일단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되죠? 차임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러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해 줘야 되니까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이거죠. 사용 수익하게 해 주는 건 그다음에 차임 지급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은 다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두 개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목적, 대금 지급하는 것도 목적.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행위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받지 않고 공짜로 건물을 주기로 약속하는 걸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계약. 그러면 건물 증여계약의 경우에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값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지급해줄 게 없으니까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 그다음 차임받고 물건 빌려주기로 하면 이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차임을 받지 않고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뭐라 그러죠? 걔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용대차 계약. 그러면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에 이때는 법률행위 목적이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죠. 값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차임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이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서 7번 보시고요. 법률행위 목적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목적은 뜻이 뭐죠? 무엇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성립요건.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그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필기를 좀 해둘까요? 자, 183페이지 보시면 확정성에다가요. 확정성에다가 쓸까요? 그 왼쪽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써두세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확정성 왼쪽에다가 효력요건. 그 다음에 점 3번 가능성 옆에다가 걔도 써놓습니다. 걔도 효력요건. 그 다음 넘어가서 점 4번이죠. 184페이지 점 4번 적법성 왼쪽에다가 걔도 효력요건이라고 쓰시고, 또 185페이지에 가시면 점 4번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사회적 타당성 거기도 똑같아요. 사회적 타당성에도 똑같이 효력요건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확가적사 요 네 가지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다시 지금 확가적사 이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확가적사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지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확가적사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을 때에도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예요. 그다음 이행하는 게 불가능해도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지 않아도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법률행위 뭐한 거다?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효력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볼까요? 첫 번째가 법률행위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갑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일은 뭐죠? 항상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즉 계약 같은 걸 체결하면 당사자에게 이름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그럼 이때 요 1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건 이건 계약 체결시라 말하면 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거죠. 또 이건 계약 체결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도래했다. 그다음 대금 지급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건 이행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약 체결시라고 말하고 여기는 이행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첫 번째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 두 번째 목적은 대금 지급. 자, 그러면 먼저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 갑의 재산 중에서 무엇을 을에게 이전해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재산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중에 요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3월 1일에 얼마의 돈을 주면 돼요? 3억 원의 돈을 주면 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 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건 당연히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얼마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된 거죠.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에 시세 의학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이 건물의 시가를 살펴봤더니 이게 3억 2천만 원인 겁니다. 얼마 주면 되는 거죠? 3억 2천만 원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월 1일에 이 건물 시가를 살펴봤더니 이 건물이 2억 8천이에요. 그럼 2억 8천만 원 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이행할 때 시세 의학을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확정이라는 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돼야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무엇을 넘겨주고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확정이 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확정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자, 앞쪽으로 다시 옵시다. 183페이지 와세요. 자, 거기 점 2번 확정성 옆에다 땡땡 하고 이렇게 써볼까요? 자,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다시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다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에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다시 올까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내용이 법률행위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행기에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어떤 돈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확정이 된 거고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이전하고자 하는지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좀 맺어볼까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유효하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엇은 하였으나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확정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뭘까요? 확정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가능성이죠. 그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순서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능성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와세요. 거기에 양거로 1번 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과 판단 시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 먼저 읽어볼까요? 1, 2번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어요? 그럼 7번 옵시다. 자, 먼저 여기도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갑이 건물 소유자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러면 3월 1일이 되면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인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대금 지급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에 불가능하게 될 수 있죠? 건물이 뭐 화재로 불타서 없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요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을의 대금 지급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을 줘야 되죠. 3월 1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월 1일이 됐을 때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요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만 돈이 없다 뿐이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돈을 가져다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 둡시다. 여백에다가 가끔 써먹을 만한 내용인데 그 점 3번 가능성 보조단 여백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두 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 그렇게 쓸까요? 금전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 자, 여러분 쓴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무슨 채무는? 금전 채무는 뭐만 있고 이행 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주는 경우는 생겨도 아예 대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라는 건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논하는 논점인데 얘는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고 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뭘 가지고 따져봐야 될까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얘는 항상 가능한 거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에 오시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계약 체결 시 여기는 이행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월 1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겁니다. 다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다 불타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서 이건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볼까요? 얘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것을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자꾸 불성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틀려버리면 그다음 하나 많아요.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시 확가적사 하고 있는 거죠.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고 효력 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 있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뿐이고 목적이 있기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 의사표시 있죠.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있고 합치게 됐으니까 이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다시 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경우를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즉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게 되는 거니까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될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무효라고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필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기는 나중에 하고. 이게 써도 되긴 되는데 그 쓰면서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중요한 설명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쓰느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집중해서 잘 듣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을이라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을이 선이라는 건 몰랐다 이 말이죠. 얘가 뭘 몰랐다는 뜻일까요? 뭘 몰랐다. 이거죠. 원시적 불능. 즉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걸 을이 몰랐다. 이게 뭐죠? 선이. 그러니까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을은 암만 주의를 해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선이 무과실이니까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얘는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관한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을이 들인 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걸 무슨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 다시 계약의 유효를 믿고 들인 돈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뢰에게 손해.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갑이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줄 필요 없다. 그러면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건 맞는데 그 손해가 갑 때문에 생긴 손해면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고 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손해가 생긴 거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갑 때문에 생긴 손해이다 아니다.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 있죠. 갑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어요? 알려주지 않은 거죠.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이 알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을에게 말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되죠. 근데 갑은 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안 해줬다는 걸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해줬다라면 을도 알죠. 그런데 말을 해주지 않은 거니까 을이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 을과 계약 체결을 강행하게 됐고 을에게 손해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줬더라면 을도 당연히 비용을 들여야 안 들여요? 안 들이죠. 그런데 갑이 말을 해주지 않아서 을에게 손해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대 이름 잘 기억합니다. 이게 읽어볼까요?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외웁니다.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어요. 자, 3번 역시 가능성 보호자든 여백에 여전히 계속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거기다 또 두 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잘 따라 쓰세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렇게 씁니다.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죠. 자,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은 이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다시 칠판 옵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무슨 불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럼 이때 요 1월 1일은 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일을 다 통틀어 말할 땐 이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 그래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이행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1월 1일이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결국 갑이 이중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해도 이중 매매가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 와도 소유권 이전한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요 계약을 체결한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그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건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에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1일 와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럼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해진 경우라 이건 무슨 불능이라고 말하죠?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1월 1일 날 체결해 놓은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무효? 유효죠. 왜 유효하게 되죠? 유효하게 되는 이유.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뭐였었죠?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가 됐었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1월 1일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법률행위 목적도 있고 1월 1일에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1월 1일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는 겁니다. 즉 후발적 불능은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경우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그러면 요 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그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다음은 이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요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건 맞는데 요 첫 번째처럼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중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해진 건 맞는데 이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중요한 뭘까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게 고의과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자기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갑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채무자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해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한데 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 그 말은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두자.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취소는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취소는 뭐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 여기는 갑이 채무를 불행했으니까 이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예요. 태풍. 자, 그러면 다시 날짜를 확인해 봅시다.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한 건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행해야 되는 날짜 며칠이죠?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태풍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 그러면 큰일 나죠. 존속한다 그래버리면 태풍으로 건물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한다 그러면 갑 보고 한 달 동안 빨리 건물을 빨리 지라는 거야. 한 달 빨리 지어가지고 3월 1일에 빨리 넘겨주라는 뜻인 거야. 이건 상식에 맞지도 않죠.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박살난 거니까 당연히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 없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자, 이건 매매 계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쌍무 계약이라고 해서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예요. 다시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돼요? 그대로 존속해야 돼요? 같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 태풍 때문에 박살나 버렸다.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손해 볼 것 같아요? 누가 손해 보죠? 갑이 손해 보죠. 갑이 손해 보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갑은 그렇죠.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부담했다? 위험을 부담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잘 볼까요? 그러면 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불능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경우를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제도 이름이 뭐죠?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저걸 아까 쓴 거 천천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불능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이나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걸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대신 성질이 바뀌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로 성질이 바뀌죠?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는 거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가능성 땡땡 하시고요. 점 3번. 자, 점 3번 가능성 땡땡. 아까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을 아까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그러면 가능성 옆에다 씁시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걸 쓰면 되겠네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그런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썼으면 칠판 없시다. 이제 그림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낸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의 X예요. 우리 질문만 들으면 이 표정이 굳어요. 다시 천천히.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된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X? 이것도 X예요. 한 번 더.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된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X? O죠. O. 그러니까 불능이 두 가지 있죠. 무슨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그 불능 두 가지 중에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니까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뿐이다. 원시적 불능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O의 X예요. 못 들었어요? 너무 빨라서 천천히 드릴까요? 천천히. 교육 다시.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O의 X예요. 이것도 O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할 때 나와요? 후발적 불능할 때 나와요? 원시적 불능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건 O의 X예요. O. 자, 일단 아까 여러분 썼던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썼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불능을 목적으로 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이나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그러면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이게 무효로 끝나버리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적법성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